고려거란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인 10세기 초에는 중국 대륙과 한반도 그리고 한반도 북방 지역까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907년부터 979년까지 송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중국은 5대 10국 시대라 하여 수많은 나라가 세워졌다 없어졌다를 반복하고 있었고, 한반도에서는 후삼국 시대가 열려 후백제, 후고구려, 발해, 신라, 고려 등이 있다가 없다가 하는 등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시기였죠. 한편 거란족의 일개 부족이던 진랄부의 추장인 야유라보기는 916년 거란족을 통일한 뒤 거란을 세웠고 스스로 황제라고 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활발한 정복 활동을 전개해 급속도로 영토를 넓혀나갔으며 925년 몽골 지역을 정벌했고 926년에는 발해마저 항복해버렸죠. 한편 후당의 황제인 이종가는 부하였던 석경당과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요. 어느 날 석경당의 부하들이 황제에게만 할 수 있는 만세를 석경당에게 외치는 것을 보고 그가 언제 반란을 일으킬지 모른다는 생각에 그를 천평군 절도사로 좌천시켜버렸죠. 그러지 않아도 이종가를 경계하고 있기도 했고 황제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던 석경당은 요나라 태종에게 도와달라고 하면서 만약 도와준다면 만리장성 이남의 연운심 6주 지역을 넘겨주겠다고 약속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때 요태종 역시 그 지역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신나하며 석경당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얼마 안가 바로 5만이나 되는 대군을 이끌고 그를 도와주게 되었죠. 그렇게 석경당은 후당을 멸망시키고 후진을 세우게 됩니다. 문제는 이 연운심 6주를 요나라에 넘겨주면서 요나라는 전례 없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 반면 그 아래에 있던 한족의 국가들은 이후 엄청난 불리함을 안고 북방 이민족들과 싸워야 하는 지경이 되어버렸죠. 이 연운심 6주는 만리장성 이남의 극도로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였으며 근대 이전까지는 절대 뚫을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훗날 거란뿐만 아니라 몽골과 여진 역시 이곳을 우회해 대륙을 공격하긴 했지만 이 지역을 정면으로는 뚫은 적이 없을 정도로 중요한 곳이었죠. 하지만 이런 곳을 고스란히 요태종에게 갖다 바쳤으니 대륙으로 진출하는 대문을 활짝 열어준 셈이 되었고 이후 송나라의 보병으로는 요나라와 금나라의 기병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요나라는 이후 연안심 6주의 막대한 생산력을 기반으로 송나라와 전면전을 펼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곳은 이미 수백 년 동안 개발이 진행되어 높은 문화 수준을 가지고 있기도 했고 화북 평야지대에 비옥한 농지도 있었으며 한 번에 수백만 명의 인구와 농업 생산력 그리고 여러 산업 기반을 고스란히 확보할 수 있었기에 이때 거란의 인구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많게는 6, 7배까지 늘어나게 되었고 그만큼 국력이 엄청나게 강해졌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국방에 있어서도 경제에 있어서도 막대한 가치가 있었던 지역을 그냥 요나라에 홀라당 줘버렸던 것이죠. 그리고 그곳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던 이민족들은 요나라 이후로도 계속해서 수도를 베이징으로 두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중국 대륙으로 들어가는 대문이 한번 열리자 이후 잘 닫히지도 않았는데 이 연운심 6주 지역은 금나라 원나라를 거쳐 주원장이 명나라를 세우기 전까지 약 400여 년간의 시간 동안 한족 왕조가 다시 되찾지 못했을 정도였죠. 한편 936년 요태종이 연운심 6주를 공짜로 먹었을 때 한반도에서는 왕건이 고려를 세운 이후 후삼국 시대를 통일해버렸는데요. 하지만 고려는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을 굉장히 싫어하고 있었죠. 심지어 요태종은 고려와 화친을 맺기 위해 942년 10월 왕건에게 30명의 사신과 함께 선물로 낙타 50마리를 보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란을 무지 싫어했던 왕건은 거란의 사신들을 유배 보내버렸고 낙타 50마리는 개경 만부교 밑에 묶어놓은 채 일부러 굶겨 죽여버리기까지 했죠. 그러자 당연히 고려와 거란의 관계는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당시 왕건은 거란을 너무너무 싫어했는데 거란을 짐승의 나라라고 했으며 훈유 10조에는 거란은 짐승의 나라이니 그 의관을 본받지 마라 라고 했을 정도였죠. 사실 왕건이 거란의 화친 요구를 매몰차게 거절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발해 멸망 이후 수많은 발해의민들이 고려로 몰려왔던 상황이었기에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이기도 했으며 고려는 고구려의 계승국임을 자처해 옛 고구려의 영토를 되찾자는 의미로 북진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고구려의 땅을 거란이 차지하고 있었으니 고려와 거란이 충돌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고려와 거란의 사이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던 중 중국 대륙에서도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것은 바로 960년에 송나라가 중국 대륙을 통일해버린 것입니다. 이후 송태조는 요나라 목종에게 연운심 6주를 돌려달라고 했지만 당연히 요목종은 콧방귀도 뀌지 않았고 이에 송나라는 연운심 6주를 되찾기 위해 여러 차례 공격에 나섰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죠. 한편 철저하게 거란에 대해 배척하는 태도를 취한 고려는 거란의 국력이 갈수록 강해지다 보니 성벽을 보수하기도 하고 군사들을 훈련시키며 나름대로 그들의 공격에 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송나라가 건국되자 고려와 송나라 양국은 서로 사신을 보내며 가깝게 지냈는데 이는 고려와 송나라 둘 다 갈수록 강해지던 거란을 견제하기 위해서이기도 했죠. 그런데 982년 마침내 요나라의 전성기를 잇게 한 명군 요성종이 새로운 황제에 오르게 됩니다. 요성종은 송나라를 제압하기 위해선 후방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생각해 먼저 여진을 공격했고
이후 발해 유민이 세운 정한국을 공격하면서 거란은 압록강 바로 앞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였죠. 그리고 이후 고려를 침공했으니 이것이 바로 1차 고려거란 전쟁이었습니다. 이후 서희의 단판으로 강동 6주를 받아내고 2차 침공 때는 양규의 활약으로 요성종이 퇴각하고 3차 침공 때는 강감찬의 활약으로 귀주대첩에서 거란의 명장 소배합이 이끄는 거란군을 전멸시키다시피 하면서 더 이상 거란이 고려를 침공하지 못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고려거란 전쟁 이후부터 요나라는 더 이상 성장을 하지 못하고 점점 쇠퇴해가기 시작했으며 고려는 국방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 깊이 느끼게 되면서 천리장성을 축조하고 성벽 등을 보수했으며 많은 병사들을 양성했는데 이때 고려는 역사상 가장 국력이 강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제 거란도 고려를 함부로 하지 못할 정도로 고려가 강력해지자 약 100여 년 동안 서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되었죠. 그리고 이때 한반도 북부와 연해주 일대에서는 또 다른 세력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었는데 그 세력은 바로 여진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금나라를 세운 와나나굴타에 의해 요나라도 작살나고 송나라는 정강의 변이라는 최악의 굴욕을 맛보게 되죠. 지금까지 고려거란 전쟁이 있었던 시기에 동아시아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후다닥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거란의 2차 침입 때는 양규, 3차 침입 때는 강감찬에 의해 거란은 혼쭐이 나서 도망치고 말았는데요. 사실 이렇게 거란의 침입을 막을 수 있었던 것도 1차 침입 때 서희가 있어서였습니다. 그가 없었다면 몇 번이고 개경이 위험했을 수도 있는데 서희의 화려한 말발로 강동 6주를 얻어냈고 이곳을 요새화했기 때문에 그곳을 중심으로 양규와 강감찬이 활약할 수 있었고 고려가 거란을 막아낼 수 있었던 것이죠. 서희야말로 여요전쟁 승리의 포석을 마련했던 설계자이자 이미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1, 2, 3차를 통틀어 고려거란 전쟁 최고의 1등 공신입니다. 오늘은 거란에 항복하자던 고려를 다시 정신 차리게 했던 서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서희를 한반도 역사상 최고의 외교관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을 텐데요. 사실 그는 최고의 외교관뿐만 아니라 훌륭한 전략가이자 명재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서희의 아버지 역시 광종 앞에서 바른말을 하던 강직한 재상인 서필이었고 서희 아들인 선울도 재상 자리에 올랐으며 3대가 고려의 재상을 지낸 엄청난 집안이었죠. 아무튼 서희는 942년에 태어나 18세에 문과에 급제한 굉장히 총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960년 송나라가 건국된 이후 송나라는 고려와 외교관계를 맺기 위해 사신이 배를 타고 고려로 오던 중 풍랑을 만나 바다에 빠져 죽어버리는 일이 벌어졌죠. 이후 서희는 단절된 국교를 회복하기 위해 송나라로 파견되었고 무사히 송나라와 국교를 회복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때 송태조 조광유는 서희의 훌륭한 인품을 보고 감탄해 검교 병부상서라는 정삼품의 벼슬을 내려주었다고 하죠. 이후 무난한 삶을 이어오던 중 서희의 이름이 역사에 새겨질 그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993년 10월 거란의 소손령이 80만 대군을 이끌고 고려로 쳐들어온 것이죠. 이에 서희는 중군사가 되어 박양유 최량과 함께 거란을 막으러 출진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거란군은 봉산에서 고려군을 격파해버렸고 80만 대군에 짓밟히고 싶지 않다면 빨리 땅을 떼어주고 항복하라며 고려 조정을 협박했죠. 그러자 80만 대군이라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란 고려 조정은 그냥 항복하자는 화친론과 그냥 항복하면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며 서경 이북의 땅을 떼어준 뒤 항복해야 한다는 할지론으로 의견이 갈려 서로 격하게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80만 대군이라는 것은 소손령의 뻥이었는데요. 지금 수많은 학자들은 당시 소손령의 군대는 많아봤자 6만 명이고 이것도 최대치이니 아마 실제로는 더 적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죠. 그럴 만한 이유도 많은데요. 사실 거란군을 이끄는 총사령관은 도통이라고 불렀는데 도통이 지휘했을 때의 거란군은 약 15만 명 이상 되었고 도통이 아닐 경우엔 최대 6만 명 정도였다고 하죠. 거란의 1차 침입 당시 소손령의 직책은 동경유수로 도통이 아니었으니 거란군은 6만 명 이하였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어쨌든 고려는 봉산전투에서 패배 후 이몽전을 사신으로 거란군에 파견했는데 소손령이 무작정 뒤지기 싫으면 땅을 떼어주고 항복하라는 말만 해대는 통에 그대로 돌아가 고려 성종에게 아뢰었고 오히려 고려는 혼란만 가중되었던 것이죠. 워낙 소손령이 강하게 나오다 보니 이미 고려 조정에서는 할지론으로 의견이 거의 굳어져 가는 상황이었으며 어차피 거란에 빼앗길 거 백성들에게 나눠주자 하면서 서경에 쌓여있던 곡식들을 백성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남은 건 태워버리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신하들 중 서희만 거란군이 좀 이상하다고 느꼈던 것이죠. 원래 80만 명이나 되는 대군을 먹이려면 막대한 양의 군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웬만해선 전쟁을 빨리 끝내려고 하기 마련인데 소손령은 고작 봉산전투에서 한번 이기고 난 뒤 계속 항복하라고만 하지 군대를 움직일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소손령의 의도를 파악한 서희는 성종에게 그들과 화의를 할 수 있는 조짐이 보인다고 말하며 할지론을 강력히 반대해 곡식을 태워버리는 일을 못하게 막았죠. 그리고 서희는 자신이 직접 거란 진영에 찾아가 화의를 요청하고 오겠다고 하니 이를 기특하게 여긴 성종은 먼 곳까지 그를 전송해 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서희가 협상을 하기 위해 거란의 진영으로 가려 할 때쯤 고려의 대답을 기다리던 소손령은 고려의 대답이 없자 다시 한번 군대를 출진시켰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는데요. 고려의 수도인 개경으로 가는 최단 루트는 청천강을 건너 안주로 향하는 것이었는데 80만 대군이라고 떠벌리는 소손령의 군대는 안주성은 내버려두고 우회에 돌아가 작은 토성이던 안용진을 공격했던 것이죠. 그런데 심지어 안용진에서 대도수와 유방이 이끄는 고려군에 의해 패배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거기다가 어마어마한 대군인 만큼 소손령은 굉장히 시간이 아까울 텐데 안용진에서 패배하고 난 이후 더 이상 군사행동을 하지 않고 줄기차게 회담을 요구했던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서인은 거란군이 80만 대군도 아니고 고려와 죽자살자 싸울 생각도 없으며 개경까지 진격할 생각이 없고 적당히 무력 시위만 하다가 화친을 맺고 싶어 한다는 걸 눈치채게 됩니다. 그렇게 서인은 소손령의 진영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이후 서희와 소손령의 치열한 기싸움이 시작되는데요. 소손령은 나는 큰 나라에서 온 귀인이니 그대가 마땅히 큰 절을 해야 한다라며 서희에게 절을 하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에 서희는 신하가 왕을 대할 때는 절을 해야 한다지만 양국의 신하들끼리 대면하는 자리에서 절한다는 소리는 들은 적 없다라며 맞받아쳤죠. 그러자 소손령은 또다시 절을 하라고 했고 서희는 못한다고 하면서 몇 번 주고받다가 결국 서희는 계속 이러면 협상은 없다라고 하며 자신의 숙소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서희는 사실 거란에서 싸움을 원하지 않고 회담을 하는 것을 더 원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으며 실제로 병력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거란은 사신인 서희를 죽여버리고 곧장 개경으로 공격해 들어가 버리면 그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시 거란은 연운 16주를 두고 송나라와 한창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태였으며 본격적으로 송나라와 맞붙기 위해서는 후방인 고려와의 사이를 안정시켰어야 했기 때문에 고려의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온 척하면서 회담을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소손령은 알겠다며 서희를 달랜 후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손령은 서희에게 너희는 신라 땅에서 시작한 신라의 후예이면서 현재 우리 소유인 고구려 땅을 침범했다. 그리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우리 말고 바다 건너편에 있는 송나라를 섬기고 있으니 우리가 선수 토벌하러 온 것이다. 그러니 땅과 조공을 바치면 용서해주겠다 라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이에 서희는 우리는 고구려의 후예이기 때문에 국호를 고려라 하고 평양을 도읍으로 정했다. 그러므로 압록강 부근도 우리 땅이라 할 수 있는데 지금 여진족이 그곳에 들어와 살고 있어서 길이 막혔고 이곳을 지나다니는 일은 바다를 건너는 것보다 더 어려워서 여태껏 거란과 교류를 못했던 것이다. 만약 여진을 쫓아내고 우리의 옛 땅을 돌려주면 우리가 성을 쌓아서 길을 통하게 할 것이고 그러면 서로 교류도 하고 조공도 바치겠다라고 말했죠. 그러자 소손령도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고 요성종에게 보고하자 요성종은 기다렸다는 듯이 고려가 강화를 요청했으니 군사들을 철수시켜라 라고 명령했고 그렇게 거란군은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고려는 고려가 고구려의 후계임을 인정받았고 압록강 이남 지역에 있던 여진족을 몰아내고 그곳을 통치하는데 거란의 동의를 얻어낸 것이죠. 이렇게만 보면 거란이 아무 이득도 없이 돌아간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거란도 얻는 이익이 많았습니다. 바로 고려로부터 자신들의 나라가 정통성을 가진 왕조라고 인정을 받은 것, 그리고 송나라와의 대치 상태에서 군사적 충돌을 최소화하고 후방을 안정시킨 것, 또한 표면적으로나마 고려와 송나라의 동맹을 와해시킬 수 있었던 것, 그리고 형식적이지만 고려로부터 사대의 예를 받을 수 있었던 것 등이 있죠. 그렇게 거란은 이후 송나라를 침공하기 시작했고 결국 송나라와 전연의 맹을 체결했으며 송나라로부터 막대한 재물을 세패로 받게 됩니다. 아무튼 서희는 거란의 진영에서 7일간 후한 대접을 받고 돌아왔는데 고려 성종은 굉장히 기뻐하면서 강나루까지 마중을 나와 그를 맞이했고 훗날 그는 재상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죠. 그는 소손령과의 외교談판으로 최고의 외교관으로 흔히 알려져 있는데 사실 외교에만 뛰어났던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공빈령이라는 벼슬에 있던 정우현이라는 사람이 정치 문제에 대한 글을 성종에게 올렸는데 하급 관리의 지적질에 열받은 성종은 대신들에게 이 건방진 놈을 혼내야 되겠지? 라고 물었죠. 이에 대신들 대부분이 성종의 말에 동조해 그를 벌주라 했지만 서희는 신하가 왕에게 바른 말을 올리는데 벼슬의 높낮이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우현에게는 벌을 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을 줘야 합니다. 라고 말했고 이 말을 들은 성종은 이후 정우현의 벼슬을 올려주고 서희에게도 후한 상을 내렸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어쨌든 서희는 새로 확보한 곳을 요새화하는 작업을 진두지휘했는데 이 일대에 여진족을 소탕하면서 그곳에 장흥진, 귀화진, 곽주, 귀주, 안희진, 흥화진 등 여러 곳에 성을 쌓았고 이 일대를 통치하기 위해 흥화진, 용주, 철주, 통주, 곽주, 귀주를 설치하니 이것이 강동 육주이죠. 그러나 이 일대를 개발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며 너무 무리했던 탓인지 서희는 결국 병에 걸려 알아눕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성종이 직접 문병을 오기도 하면서 그의 쾌유를 빌었지만 997년에 성종이 먼저 죽고 말았고 1년 후인 998년에 57세의 나이로 서희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후 아들 선울도 재상 자리에 오르면서 3대가 재상을 지낸 엄청난 가문이 되었으며 죽어서는 3대가 모두 종묘에 배양되는 영예를 누렸죠. 그리고 이후 서희가 얻어내고 선수 군사적 요충지로 만든 이곳에서 이후 2차, 3차 여요전쟁 때 거란군을 쳐부수게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곳을 빼앗아 왔기 때문에 서희는 고려 거란 전쟁을 통틀어 최고의 1등 공신이라고 할 만한 것이죠.
서인은 확실히 훌륭한 외교관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고 먼 훗날을 예측해 행동하는 탁월한 전략가이자 성종을 도와 고려를 살려낸 명재상이기도 했던 것 같네요. 드라마 고려거란 전쟁이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거란이 두 번째로 고려를 침공해왔던 시기에 있었던 흥화진 전투나 통주 전투 등에도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2차 여효전쟁 시기에 어떤 전투와 사건들이 있었는지 시간별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1009년 2월 4일 강조의 정변이 일어나면서 새롭게 고려의 국왕이 된 현종은 즉위 직후 거란에 사신을 보냈죠. 그런데 거란의 황제 성종은 갑작스럽게 목종이 죽었다는 사실에 의심을 품고는 사람을 보내 알아본 끝에 강조가 목종을 시해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안 그래도 고려를 침공할 명분을 찾고 있던 거란은 1010년 11월 강조의 정변을 핑계로 40만의 군사를 일으켜 고려를 침공해왔죠. 성종이 처음으로 선택한 목표는 바로 강동육주의 최전방인 흥화진이었습니다. 전투에 앞서 성종은 흥화진에 항복을 권하는 사신을 몇 차례나 보냈지만 흥화진을 지키던 고려의 장수들이 계속해서 거절의 뜻을 밝히자 11월 16일부터 흥화진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양규가 이끄는 흥화진의 고려군은 3,000명밖에 되지 않는 병력으로 40만의 적군을 상대로 10일이 넘게 버텨내는 기적을 보여줬습니다. 결국 성종은 흥화진을 포기하고 병력을 둘로 나눠 20만의 병력을 무로대에 남겨둔 채 나머지 20만을 이끌고 남쪽으로 진격했죠. 당시 고려의 최고 권력자였던 강조는 거란본대의 진격을 막기 위해 급히 30만 명의 병력을 소집해서 통주로 떠났고 11월 24일 통주 성합 삼수체에서 통주대전이 펼쳐졌습니다. 초반에는 검찰을 이용한 고려군에게 유리한 분위기로 흘러갔지만 이를 보고 방심한 강조가 거란 기병에게 기습을 허용하면서 순식간에 고려의 본대가 무너져 내려버렸고 총사령관인 강조는 포로로 붙잡히는 비극을 맞으며 통주 전투가 고려군의 패배로 끝났죠. 대회전에서 승리한 거란군은 기세를 몰아 통주성을 점령하려고 했지만 성에 남아있던 중랑장 최질과 홍숙 등이 병사들을 잘 지휘해 일주일 넘게 통주성을 지켜내는 데 성공했고 결국 거란군은 흥화진에 이어 통주성을 점령하는 데도 실패한 채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고려의 국왕 현종은 통주 전투에서 고려의 주력군이 사라졌다는 참담한 소식을 듣고 놀라서 동북면의 도순검사인 탁사정과 중랑장 지체문을 급히 서경으로 보냈죠. 하지만 이때 서경에서는 대부분의 장수들이 싸우지 말고 거란에 항복하자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서경 부유수였던 원종석도 거란에 항복하기로 결정을 내린 후였습니다. 때문에 서경에 먼저 도착한 지체문이 성 안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원종석은 그에게 성문을 열어주지 않았죠. 지체문은 과거 자신의 부하였던 인물에게 연락을 보내 겨우 서경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지만 이미 거란에 항복하는 사신이 떠나느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지체문은 즉시 항복하러 가는 사절을 추격해 그들을 죽여버린 후 항복문서까지 불태워버리며 서경이 항복할 길을 막아버렸고 이에 분노한 부유수 원종석은 지체문의 군대를 서경성 밖으로 내쫓아버렸죠. 뒤늦게 동북면의 주력 부대를 이끌고 도착한 탁사정은 지체문에게 이 황당한 소식을 전해 듣고는 몰래 성에 잠입해서 원종석을 죽여버린 후 서경성을 장악하고 거란과의 전투를 준비했습니다. 11월 30일 현종은 시간을 끌기 위해 성종에게 거짓으로 항복하는 사신을 보냈는데 그것이 진짜라 믿은 성종은 크게 기뻐하며 서경으로 먼저 사람을 보냈죠. 하지만 이들은 탁사정과 지체문이 이끄는 병사들에게 전멸당했습니다. 12월 6일 통주성과 함께 고려의 중요 거점이라 여겨지는 곽주성이 거란군에게 점령당해버렸는데요. 고생 끝에 겨우 곽주성을 점령한 성종은 무로대 대신 곽주성을 자신들의 새로운 보급기지로 삼았습니다. 이후 서경으로 진격한 거란의 본대는 12월 9일 지체문이 이끄는 고려의 부대를 유인해낸 뒤 거꾸로 그들을 기습하는 작전을 펼치며 승리를 거뒀죠. 상황이 불리해져가는 것을 느낀 탁사정은 거란군을 공격하는 적성을 나와서는 남쪽으로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루아침에 성을 지키던 주력 부대를 잃은 서경은 위기에 빠졌지만 통군 녹사 조원과 애수진장 강민첨 등의 활약으로 겨우 서경을 지켜내는데 성공할 수 있었죠. 하지만 워낙 상황이 불리했기에 서경이 함락되는 것은 시간 문제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12월 16일 성종의 귀에 양규라는 고려의 장수가 자신들이 새로운 보급기지로 삼았던 곽주성을 탈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흥화진을 지키던 양규가 1,700명밖에 되지 않는 소수의 병력으로 무려 6,000명이나 되는 거란군을 전멸시켜버리고 성을 차지한 것인데요. 원래 적군이 지키고 있는 성을 점령하려면 수비하는 병력보다 공격하는 병력이 더 많아야 겨우 성공을 할 수 있는데 양규는 적군의 절반도 되지 않는 병사들만으로 기적과도 같은 일을 해냈죠. 보급기지인 곽주성을 잃으며 곤란한 상황에 빠진 성종은 결국 서경을 포기하고 수도인 개경으로 진격하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때문에 다음 날인 12월 17일부터 바로 개경으로 진격을 시작했는데 다행히 서경 근처에 엄청난 돌풍이 일면서 많은 거란의 병사들과 말이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고 덕분에 현종은 남쪽으로 몸을 피할 시간을 벌 수 있었죠.
12월 29일부터 31일까지 현종은 몽진을 가는 동안 고을 아전에게 무시를 당하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병사들에게 공격을 당하는 등 수없이 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충성스러운 신하 지체문의 맹활약 덕분에 그 모든 위기를 무사히 넘기고 남쪽으로 몸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1월 1일 개경에 입성하는 데 성공한 거란의 군대는 국왕인 현종이 이미 몸을 피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는 개경에 있던 궁궐과 민가를 불태운 뒤 병사들을 보내 현종을 추격했죠. 이때 추격군이 계속해서 말을 타고 달렸으면 6시간이면 현종을 따라잡을 수 있었을 만큼 그들 사이에 거리가 가까웠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때 하공진이 추격대의 앞에 나타나 자신이 고려의 사신이라고 주장하며 그들과 함께 개경으로 돌아갔고 이후 성종에게 고려의 국왕이 이미 멀리 피했다는 거짓말을 하면서 스스로 인질이 되는 선택을 한 덕분에 현종은 겨우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죠. 계속해서 몽진을 가던 현종은 1월 10일 나주에 도착했는데 나주로 가는 길에도 현종에게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현종을 따르던 병사들이 왕을 배신할 마음을 먹기도 하고 전주절도사 조용겸이라는 인물이 현종을 옆에 끼고 위세를 부리려고도 했지만 그때까지 유일하게 현종의 옆에 남아있던 지체문이 불만을 가진 병사들을 달래기도 하고 온갖 위험으로부터 현종을 보호하면서 현종이 무사히 몽진을 마칠 수 있도록 엄청난 활약을 했죠. 1월 11일 마침내 성종은 현종을 잡는 것을 포기하고 개경에서 물러나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각지에 있던 고려의 군사들은 멋대로 고려를 침공해온 거란의 군대를 그냥 곱게 보내줄 생각이 없었죠. 1월 12일부터 성종의 본대는 북쪽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때마침 큰 비가 계속해서 내리면서 병사들은 물론이고 그들이 타던 말과 낙타들까지 극도로 지쳐갔습니다. 결국 거란의 병사들은 말과 낙타를 잡아먹고 가지고 있던 갑옷과 무기까지 버린 채 행군을 계속했는데 귀주성 근처에 도착했을 때 성 앞에 험한 계곡이 큰 비로 불어나는 바람에 강을 건너지 못하고 막혀있는 상황에 처해 있었죠. 1월 17일에 김숙훈과 중랑장 보량이 귀주성을 나와 공경에 빠진 거란군을 습격해 10,000명이 넘는 적을 죽이는 대승을 거뒀습니다. 1월 18일부터 1월 22일까지는 양규가 무로대와 이수, 여리참 등에서 연달아 거란군의 부대와 싸워 수천 명의 적들을 죽이고 5,000명이 넘는 고려의 백성을 구출해내는 데 성공했죠. 1월 28일에는 양규와 김숙흥이 애전에서 1,000명의 거란 병사들을 죽이고 3만 명이나 되는 고려의 포로들을 구출해냈는데 안타깝게도 이것은 성종이 판 함정이었습니다. 양규와 김숙흥을 끌어들이기 위해 일부러 미끼를 던진 것이었죠. 양규는 이것이 적들의 함정이라는 것을 눈치챘지만 그들이 구출해낸 3만 명의 고려인 포로들이 도망칠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도망가는 대신 목숨을 던져 싸우는 것을 선택했죠. 그렇게 양규와 병사들은 마지막 한 사람이 쓰러질 때까지 악착같이 싸우다가 모두 죽음을 맞게 됩니다. 양규의 부대와 싸우느라 만신창이가 된 거란군은 1월 29일 압록강을 건너고 있을 때 흥화진사 정성이 이끄는 부대의 기습을 받으면서 수많은 사상자를 내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죠. 이후 성종은 고려의 국왕이 약속한 대로 거란에 친조할 것을 계속 요구했지만 그 당시 고려가 친조를 하려 했던 것은 단순히 시간을 벌기 위한 계책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현종은 계속해서 성종의 청을 거부했죠. 이에 화가 난 성종은 야율행평과 이송무 등을 사신으로 보내 강동 육주를 힘으로라도 되찾겠다며 고려를 협박했습니다. 두 나라 사이의 분위기가 또다시 험악해지면서 고려와 거란은 또 한 번의 전쟁을 치를 준비에 들어가게 되죠. 그렇게 3년의 짧은 평화가 끝나고 1014년부터 계속해서 고려를 도발해온 거란이 1018년 명장 소배압을 총사령관으로 한 10만의 대병력으로 또다시 고려를 침공하면서 제3차 여유전쟁이 시작됩니다. 한반도 역사상 최대 규모의 패전 중 한 번이 제2차 고려거란 전쟁에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전투가 바로 통주전투이죠. 통주전투 이후 6.25 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 거의 1000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이 정도의 병력이 투입된 적이 없을 만큼 한반도에서 가장 많은 대병력을 투입했던 전투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때 고려군은 병력면에서도 거란과 꿀리지 않았고 심지어 여러 번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기도 하지만 결국 총사령관이 잡혀버리는 최악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오늘은 최악의 패전인 통주전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994년 1차 여유전쟁이 끝이 나고 표면적으로 고려는 송나라와의 국교를 끊은 듯 했지만 사실 비밀리에 우리는 송을 따르고 있고 요나라를 증오한다라는 내용의 국서를 보내기도 했죠. 이 사실을 요나라에서도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지만 송나라와의 전면전을 눈앞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고려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요나라는 송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해 전연의 맹을 맺게 되었고 송나라는 매년 막대한 양의 재물을 요나라에 바치는 신세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나서 뒤늦게 강동 육주 지역의 군사적 중요성을 깨달았던 요나라는 고려와의 관계를 다시 설정할 필요를 느꼈지만 고려를 공격하기 위한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려 내에서 강조가 천추태후와 김치양 그리고 목종을 몰아내고 현종을 왕위에 올리는 강조의 정변이 일어났죠. 그리고 고려는 거란에 목종이 사망해 새로운 현종이 즉위했다고 알렸고 이때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문제는 여진족들에 의해 발생하게 됩니다.
천십년 봄 화주를 방어하고 있던 고려의 유종이라는 인물이 고려 조정의 조회를 가기 위해 화주에 들어와 있던 여진족 추장과 수행원 90여 명을 모조리 죽여버리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자 고려의 원한을 품은 여진족이 요나라에 찾아가 강조가 정변을 일으켰다고 알려주면서 자신들의 원한도 갚아달라 한 것입니다. 기회는 이때다라고 생각한 요성종은 모반을 일으킨 강조를 처벌해야 하고 약속과는 다르게 송나라와 교류를 이어온 것을 구실로 삼아 40만 명의 대군을 일으켜 직접 고려로 침공해온 것이죠. 그리고 현종은 30만 명의 병력을 동원하고 강조를 행영도 통사에 임명해 전쟁의 전권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천십년 겨울 요성종이 마침내 압록강을 건너 최전방 요새인 흥화진을 포위한 뒤 그곳을 지키던 양규와 이소하 등 고려 장수들에게 항복을 권유했지만 실패하고 말았고, 이에 요성종은 흥화진을 공격하기 시작했죠. 당시 흥화진의 병력은 고작 3,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양규와 정성, 이소하 등이 이끄는 고려 방어군은 죽음을 무릅쓰고 거세게 저항해 몇 차례에 걸친 요나라의 공격을 막아내 버리는데요. 거란군은 고려군의 사기를 꺾기 위해 고려의 아이들과 노인들을 성 밖에서 잔인하게 학살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운호와 정로 그리고 마름새 등으로 완벽하게 준비를 해놓았던 덕에 거센 거란군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었죠. 그리고 재정비를 한 뒤 다시 흥화진을 공격해 온 거란군은 이번엔 성문을 부수려고 했지만 양규는 거란군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여버리면서 그들의 공격을 저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3일에 걸친 치열한 공방전에서 결국 거란은 양규가 지키는 흥화진을 함락시킬 수 없었고, 이에 요성종은 흥화진을 버리고 고려의 주력이 있는 통주를 공격하기로 마음먹었죠. 하지만 흥화진을 지키던 고려 군사들에게 뒤통수를 맞을까봐 두려워한 요성종은 흥화진 앞 무로대라는 곳에 20만 명이나 되는 대군을 남겨둔 채 통주를 향해 진격했습니다. 양규가 흥화진에서 해낸 결사항전의 성공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는데요. 3,000명 밖에 안 되던 고려군이 거란의 40만 대군의 발을 묶어둔 데다가 거란군 총병력의 반을 남겨두고 내려갔어야 할 정도로 그들을 두려워하게 만든 것이죠. 한편 고려군 총사령관이던 강조는 3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통주성 남쪽에 도착했고, 이후 강조는 군을 셋으로 나눠 자신의 본대는 삼수채에, 그리고 나머지 한 개 부대는 통주 근처 산에, 그리고 다른 한 부대는 통주성 인근에 진을 치고 거란군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11월 24일 마침내 삼수채 벌판에서 거란군과 전투를 치르게 되었죠. 거란군의 주력인 기병의 강력한 돌격을 막기 위해 고려에서는 검차라는 것을 만들어 전투에 임했는데, 이 검차 덕분에 거란군 기병은 전혀 힘을 발휘할 수 없었으며 거란은 하루에 10번이 넘는 파상공세를 퍼부었지만 결국 거란 기병들이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첫 전투는 고려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치러진 몇 번의 전투에서도 거란군이 맥을 못 추자 고려군 총사령관이던 강조는 점점 거란군을 얕보기 시작했는데요. 방심한 강조는 지휘는 내팽개치고 부하와 바둑을 두면서 놀았는데, 이때 거란군의 장수인 야율분노와 야율정노가 강조가 이끌던 고려군 본대를 기습 공격해왔죠. 정면 승부를 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 될 거라 생각한 거란군은 고려의 진영을 빠르게 치고 빠지는 식의 기습작전을 펼쳤던 것입니다. 이때 바둑을 두고 있던 강조에게도 적이 쳐들어왔다는 보고가 들어왔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긴 강조는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죠. 심지어 강조는 보고하러 온 병사에게 입안에 음식처럼 적군이 적으면 좋지 않으니 많이 들어오게 놔두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강조는 거란군을 진영 깊숙이 끌어들인 뒤에 완전히 전멸시킬 생각이었지만, 이때 고려의 본대를 공격한 거란군은 최고 정예군이던 우피실군이었고, 고려군 본대는 다른 고려군 부대가 미처 도와줄 틈도 없이 눈 깜짝할 사이에 강조가 있던 곳까지 돌파당해버린 것이었죠. 그리고 30만 고려군을 이끄는 총사령관 강조가 그만 거란군에 붙잡혀버리는 참사가 일어나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수많은 장수들이 포로가 되거나 목숨을 잃는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죠. 거기다가 지휘관을 잃은 고려의 병사들은 엄청난 혼란에 빠지고 말았으며, 병사들은 무기며 갑옷이며 다 집어던지고 다들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져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이에 거란군은 집요하게 도망친 고려군을 추격해 3만여 명이나 되는 병사가 전사해버렸고, 이때 거란군에 빼앗긴 병장기와 군량이 어마어마했다고 하죠. 강조가 거란군에게 붙잡히기 직전 죽은 목종의 홀령이 강조 앞에 나타나 내 놈은 천벌을 받는 것을 결코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며 호통을 쳤고, 강조는 즉시 투구를 벗고 무릎 꿇은 채 죽을 죄를 지었다며 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들이닥친 거란군에 붙잡혔고, 강조는 담요에 말려 요성종 앞으로 끌려가게 되었죠. 이후 요성종은 강조에게 항복을 권했지만 그는 항복하기를 거부했고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더 적은 피해로 거란군을 막아낼 수도 있었을 전쟁을 강조의 어이없는 방심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 만 것이죠. 이 통주전투로 인해 수많은 고려의 지휘관들이 삭제되다시피 해버렸으며, 수많은 고려 병사들이 곽주 방면으로 도망치다가 최소 3만 명 전사라는 뼈아픈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거란군은 도망치던 고려군을 쫓아 완암령까지 내려왔는데, 다행히 김웅과 김계부, 신영한 등이 완암령 인근에 매복해 있다가 고려군을 추격해온 거란군을 기습해 더 이상의 추격을 막아낼 수 있었고, 그렇게 고려군은 더 많은 사상자가 나오지 않고 퇴각할 수 있었죠.
고려군 본대를 쳐부숴버린 거란군은 기세등등하게 통주성을 공격했지만 고려군의 방어를 뚫지 못하고 결국 다시 개경을 향해 남하하게 됩니다. 통주 전투의 대패로 인해 이후 곽주성이 함락되어 버렸고 결국 현종은 수도 개경을 포기하고 나주까지 몽진을 떠나는 수모를 겪기도 했죠. 결과적으로는 양규가 거란군의 후방을 위협하기도 하고 곽주를 탈환하기도 하는 등 맹활약한 덕분에 요성종은 개경을 잠깐 점령하기도 했지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결국 요나라로 퇴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통주 전투는 고려 역사상 가장 큰 패전이자 한반도 역사상 최악의 패전으로 역사에 기록되게 되었죠. 몽진이란 먼지를 뒤집어 쓴다는 뜻으로 임금이 난리를 피해서 안전한 곳으로 떠나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 역사에서 몽진을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하면 바로 임진왜란 때의 선조를 들 수 있는데요. 전쟁통에 피난을 가야 했던 만큼 그 과정이 매우 험난했다고 하는데 이 선조보다 훨씬 더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몽진을 했던 국왕이 있었다고 하죠.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고려의 8대 국왕 현종입니다. 1010년 거란의 황제 성종이 40만의 병력을 이끌고 고려를 침공해오자 고려의 실권자 강조가 30만의 고려군을 이끌고 통주성합 삼수체에서 전투를 치렀지만 결과는 고려군의 대패로 끝났죠. 이후 거란군은 서경에서 고려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었는데 이때 양규가 후방에 있던 곽주성을 점령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12월 17일 성종은 서경을 포기하고 수도인 개경으로 진격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거란군의 본대가 개경으로 몰려온다는 보고를 받은 조정의 관료들은 두려움에 빠져 더 이상 저항하지 말고 항복하자는 의견을 내기 시작했고 현종 역시 그런 신하들의 뜻을 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때 강감찬이 절대 항복해서는 안 된다며 강력히 주장한 끝에 마침내 현종도 끝까지 거란과 싸울 것을 결심하게 되죠. 다만 국왕이 적군에게 잡혀버리면 그대로 전쟁이 끝나버릴 수 있기 때문에 현종은 잠시 위험을 피해 남쪽으로 몽진을 떠나기로 합니다. 하지만 막상 현종이 피난길에 나서자 그 많던 신하들과 병사, 노비들은 모두 현종을 버린 채 달아나 버렸고 현종과 두 왕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는 지체문을 포함한 몇 명의 신하들과 50명의 금군이 전부였다고 하죠. 심지어 거란군과 싸울 것을 주장했던 신하들마저 절반이 넘게 왕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작부터 초라한 행렬로 몽진을 떠난 현종은 이후 생각지도 못했던 굴욕을 계속해서 겪게 되죠. 위험을 피해 피난을 가는 국왕을 도와줘도 모자랄 지방의 호족과 병사들이 오히려 현종을 무시하고 조롱하거나 협박했고 심한 경우에는 그를 죽이려 드는 일이 계속 생겼기 때문인데요. 임진왜란 때 몽진을 떠났던 선조도 이런 대우를 받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몽진을 떠나는 임금에게 고려와 조선의 백성들이 이렇게 다른 태도를 보였던 것은 왕에게 권력이 집중된 중앙집권제였던 조선과 달리 현종이 다스리던 시기의 고려는 비교적 왕의 권력이 약한 지방분권 체제였던 데다 지방호족들의 세력 또한 막강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게다가 현종을 호위하던 금군도 겨우 50명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왕의 행렬을 우습게 보고 자신들의 사병만 가지고 현종을 위협했을 것이라 짐작됩니다. 12월 29일 오후 행렬이 적성현 단조역에 도착했을 때 단조역을 지키던 하급관리 견영이 자신의 부하들을 끌고 현종을 향해 공격을 해오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죠. 하지만 이때 지체문이 앞으로 말을 달려나가더니 신들린 활솜씨를 보여주며 적군을 쓰러뜨리기 시작했고 겁을 먹은 나머지 병사들은 모두 흩어져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완전히 도망간 것이 아니라 근처에 있던 산에 숨어있다가 갑자기 튀어나오며 다시 한번 현종 일행의 앞을 가로막았는데 이때 지체문이 또다시 활을 들어 그들을 물리쳤다고 하죠. 12월 29일 저녁 현종의 행렬이 창화현이라는 마을에 도착했는데 고을 아전이 병사들을 끌고 나타나서 현종의 앞을 가로막고는 왕께선 저의 이름과 얼굴을 아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국왕이 일개 고을아전의 이름과 얼굴을 알 리도 없었고 감히 국왕의 앞을 가로막고 그런 질문을 던지는 그의 무례한 태도에 화가 난 현종이 그의 말을 못 들은 척하자 아전은 갑자기 화를 내며 하공진의 병력이 국왕을 따르는 무리들을 잡으러 왔다 라고 고함을 치기 시작했죠. 하공진은 과거 고려의 행정구역인 오도양계 중 양계 지역을 지키다가 마음대로 병사들을 동원해 동여진의 부족민 95명을 죽인 게 들키면서 고려조정에 의해 유배를 간 인물이었습니다. 때문에 하공진이 고려조정에 원한을 품고 복수를 하러 달려온 거라 생각한 신하들은 한밤중에 현종을 버려둔 채 모두 도망을 쳐버렸죠. 이제 현종의 곁에 남은 것은 두 왕후와 시녀 2명 그리고 지체문과 채충순 등 소수의 신하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때 정체를 알 수 없는 적들이 현종 일행을 습격해왔고 지체문의 맹활약으로 현종은 간신히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는데요. 12월 30일 저녁 때마침 하공진과 유종의 일행이 국왕의 거처인 행제소가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본 지체문은 지난밤 현종을 죽이려던 것이 그대들이 한 짓이냐 물었지만 확인 결과 그 일은 하공진과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공진 일행은 오던 도중에 전투에서 패배해 도망치던 20명 정도의 고려 병사들을 데리고 현종에게 합류하려 한 것이었을 뿐이었죠. 12월 31일 지체문과 하공진은 병사들을 끌고 가 창화현에서 현종을 위협했던 무리들을 물리쳐버렸고 이후 지체문이 먼저 현종에게 돌아와 그를 안심시킨 후 하공진 일행을 현종의 앞으로 데려왔습니다.
이후 하공진은 거란의 황제를 설득하기 위해 개경으로 길을 떠났는데 하공진이 길을 떠나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의 앞에 현종을 추격하던 거란의 기병이 나타났죠. 그때까지도 거란군은 모르고 있었지만 사실 추격대와 현종 일행의 거리는 반나절도 되지 않는 가까운 거리였다고 하는데요. 만약 이때 현종이 붙잡혔다면 우리 역사에서 병자호란 때 인조가 겪은 삼전도의 굴욕을 600년은 더 일찍 경험했을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 하공진이 거란의 추격대를 설득해 그들을 데리고 개경으로 가서 성종을 만난 뒤 이미 현종이 멀리 떠났다는 거짓말을 해 성종을 속이는데 성공했고, 성종은 현종을 사로잡는 걸 포기한 채 하공진을 인질로 삼고는 그와 함께 온 사신단을 현종에게 돌려보내며 고려의 국왕이 직접 와서 친조를 청하라는 명을 전했죠. 현종에게 돌아온 사신단이 거란은 고려의 화해 요청을 거절하고 국왕이 직접 성종을 만나러 오기를 원했다는 말을 전하자 그나마 현종의 곁에 남아있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또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그래도 그때까지 남아있던 지채문과 최충순 등이 다른 사람들을 달랜 끝에 현종은 겨우 남쪽으로 출발을 할 수 있었죠. 그런데 현종을 따르던 신하들 중 유종과 김응인이라는 인물이 자기들 마음대로 현종이 탄 말의 안장을 사람들에게 팔아치워버린 것도 모자라 현종을 따르는 두 왕후를 그녀들의 고향으로 보내버리자며 현종을 압박했습니다. 그리고는 현종을 따르는 병사들도 모두 해산해버리고 최대한 빠르게 적들을 피해 도망가자는 제안을 했죠. 고민에 빠진 현종은 지채문을 불러 어떻게 해야 할지 물었는데 이때 지채문이 갑자기 큰 소리로 울면서 이렇게 위기에 빠진 상황일수록 민심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왕후들을 버린 채 폐하께서만 살겠다고 도망을 친다면 어찌 백성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말이 옳다고 생각한 현종은 지채문의 의견을 따르기로 했죠. 그러자 다음 날인 1월 6일 유종과 김응인은 자신들이 먼저 다음 목적지로 가서 현종을 맞을 준비를 하겠다는 거짓말을 하고는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피난길에 있던 지방의 모든 관리들이 현종을 못 본 척한 것은 아니었는데요. 1월 7일 현종의 행렬이 공주에 도착했을 때 절도사 김응부가 현종을 따뜻하게 맞이하며 준비해온 옷과 지방의 특산물을 바쳤고 현종은 크게 기뻐하며 김응부가 바친 물건들을 신하들에게 나눠줬죠. 훗날 현종은 이때의 고마움을 기억하고 있었는지 몽진길에 유일하게 자신을 도와준 김응부의 두 딸을 왕비로 삼고 시간이 지나 또 한 명의 딸을 왕비로 맞아들였다고 합니다. 다시 공주를 떠난 현종 일행은 그 후로도 계속해서 위기를 겪게 되죠. 1월 7일의 늦은 밤 행렬이 여양현에 도착했을 때 현종을 따르던 장수와 병사들이 그를 배신할 마음을 먹은 것인데요.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느낀 지채문은 현종을 찾아가 그동안 고생을 해온 병사들에게 보답을 하기 위해 그들에게 상을 내려야 한다며 급히 청을 올렸고 현종이 병사들을 불러 하급관리직에 벼슬을 내리면서 겨우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날 현종 일행이 삼내역에 도착했을 때 전주절도사 조용겸이 현종을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그런데 현종을 따르던 신하 중 박섬이라는 인물이 불길함을 느꼈는지 현종에게 조용겸을 만나지 말 것을 청했고 현종도 그의 말을 받아들여 전주절도사의 행렬을 피해 장곡역이라는 곳으로 방향을 바꿔 그곳에 숙소를 잡았습니다. 박섬의 예상대로 그날 저녁 전주절도사 조용겸이 국왕을 옆에 끼고 자신도 강조처럼 위세를 부리려는 목적으로 병사들을 이끌고 와서 현종의 숙소를 포위해버렸는데요. 하지만 지채문은 숙소의 문 앞을 굳게 지키며 조용겸의 병사들을 향해 너희들이 어찌 감히 폐하께서 계시는 곳을 함부로 침범하려 하는가? 라고 꾸짖었죠. 그렇게 지채문 덕분에 현종 일행은 무사히 조용겸의 포위를 벗어나 태인년을 지난 후 나주까지 몸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1월 11일 거란 성종은 결국 현종을 잡는데 실패했다고 판단하고는 그동안 거란군에게 약탈당하며 폐허가 된 개경을 버리고 군사들을 물려 본국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되죠. 그렇게 현종의 길고 험난했던 몽진이 마침내 끝나게 됩니다. 고려 성종 12년인 993년 소손령이 이끄는 거란의 80만 대군이 고려를 침공했습니다. 이에 성종은 시중 박양유를 상군사로 서희를 중군사, 최량을 하군사로 삼아 이에 대비하게 했죠. 봉산 전투에서 고려군이 패배하기도 했지만 다행히 안용진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전장은 고착화되었고 이에 서희는 거란 진영에 찾아가 소손령과 단판을 짓고 강동 육주를 받아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거란은 뒤늦게 이 지역의 군사적 중요성을 깨닫고 다시 반환을 요구했지만 고려는 거절하면서 그렇게 오랜 기간 거란의 침공을 받게 되죠. 하지만 끊임없이 침공해오던 거란이 고려에 세게 한 대 맞고 더 이상 고려를 넘보지 못하는 전투가 있었으니 오늘은 이 전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전투는 살수대첩, 한산도대첩과 더불어 한국사 3대 대첩 중 하나인 귀주대첩이죠. 강동 육주를 돌려달라는 요구에도 고려가 응하지 않자 거란은 고려를 제대로 침공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1014년 6월, 10월에 고려를 침공해왔지만 결국 피해만 입고 퇴각했죠. 이후에도 계속 사신을 보내 강동 육주의 반환을 요구했지만 거듭된 전투 승리로 자신감이 쌓인 고려는 이들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격분한 요나라는 1015년 9월 다시 고려의 통주를 공격했지만 또 다시 실패했고 1017년 5월에도 고려의 흥화진을 침공했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큰 피해만 입고 후퇴했죠.
1018년 10월에도 몇 차례의 고려 공격에 실패하자 극대노한 요성종은 전면적인 고려 침공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렇게 1018년 12월에 거란의 소배합을 총사령관인 도통으로 삼고 황제 직속 부대인 우피실군을 포함한 10만에 달하는 정예 기병을 끌고 내려오면서 거란의 3차 침공이 시작되었죠. 그러자 고려 역시 이에 맞서 서북면 행영도 통사 강감찬을 총지휘관인 상원수로 대장군 강민첨을 부원수로 임명하여 20만 8,300명의 군사를 준비했습니다. 이때 강감찬의 나이는 72세의 고령이었죠. 강감찬은 거란군이 기병 위주로 이루어져 있는 걸로 보아 여러 성들을 우회해 수도 개경 함락을 최우선으로 하고 진격할 거라 판단했고, 성내에서 기병 1만 2천 명을 빼내 산중에 매복시키고 소가죽을 엮어 흥화진 동쪽에 있는 삼교천을 틀어막았죠. 거란의 군사들이 흥화진에 도착하자 강감찬의 예상대로 고려의 방어를 우회해 삼교천을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고려군은 소가죽으로 막아놓았던 둑을 터뜨렸고, 거란군은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대열이 흐트러지고 혼란해진 거란의 병사를 향해 빼놓았던 1만 2천 명의 기병으로 돌격해 승리를 거두었죠. 이것이 바로 삼교천 전투였는데요. 이때는 거란군에 결정적 타격을 주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거란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소배합은 이 전투에서 피해를 입긴 했지만 기세를 잃지 않고 개경을 향해 계속 진격했죠. 바로 현종의 항복을 받아내면 전쟁에서 이긴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강감찬은 이곳저곳에 별동대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매복을 심어놓아 계속해서 거란군의 여기저기를 정신없이 치고 빠지는 전술을 썼고, 부원수 강민첨을 보내 자주의 내구산에서 거란군을 또다시 격파했으며 거란군의 진로를 평양 근처인 마탄으로 향하도록 유도했죠. 그리고 조원은 마탄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거란군을 맞이했는데 이때도 1만 가까이 되는 거란군을 무찔렀습니다. 이런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배합의 본진은 선봉대의 진로와는 달리 산길을 돌아 개경으로 남하하고 있었죠. 이어지는 패배에도 불구하고 거란군이 개경으로 계속 진군해오자 강감찬은 김종현에게 병사 1만을 주어 밤낮으로 달려 거란군을 견제하면서 개경을 보호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김종현이 이끄는 1만의 병력은 소배합의 군대를 끊임없이 위협했지만 수도 개경의 함락만을 바라보던 소배합은 고려의 수많은 방해를 뚫고 천신만고 끝에 신은현까지 도착하게 되었죠. 이때 이어져 내려오는 전설이 있는데, 소배합의 군대가 개경을 향해 다가오자 송악산의 산신이 소나무들로 모습을 바꾸어 거란군이 지나갈 때 일제히 사람 소리를 내자 거란군은 두려움에 떨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개경은 전투를 할 수 있는 성이 아니었는데요. 또한 병력은 있는 대로 긁어모아 올려보냈던 상태라 개경을 방어할 병력도 없었죠. 하지만 현종은 2번 도망은 없다고 외치며 들판의 곡식 등을 제거하고 우물은 메워버리는 청야작전을 펴면서 성 밖의 백성들을 전부 성 안으로 들어오게 해 결사항전을 할 만반의 준비를 갖췄습니다. 왕의 이런 모습에 고려 군사들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감격해 사기가 하늘을 찔렀고, 거란군 입장에서는 뒤에서 고려군이 바짝 추격해오는 상황에서 개경에서는 사기가 충만한 채 결사항전을 준비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골 때리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소배합은 한 가지 책략을 생각해냈는데 어쩔 수 없이 퇴각하는 척하고 슬쩍 물러났다가 개경의 방비가 소홀해졌을 때 척후병을 보내 성문을 열어 쳐들어갈 작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전군 철수를 명령한 소배합은 몰래 척후병 300명만 개경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금교역에 대기시켰는데, 이 계책마저 간파한 고려는 100여 명의 기병을 보내 거란군 300명을 공격해 사살하게 되었죠. 그렇게 이 책략마저 실패하고 말았고, 고려의 청야전술로 인해 보급마저 없었으며 고려 영토 깊숙이 진입한 소배합군은 아무것도 못한 채 고립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1019년 2월 소배합은 개경 공격을 포기하고 전군 퇴각하기로 결정했죠. 거란군은 평양 근처의 고려군을 피해 크게 우회해 연주, 위주에 도착했지만 추격해온 강감찬의 고려군에 의해 또 피해를 입게 되었으며, 고려군은 모든 퇴각로를 틀어막은 채 거란군을 귀주로 몰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강감찬은 다시는 고려를 넘보지 못하게 하기 위한 큰 타격을 주기 위해 일전을 벌일 생각을 했고, 각지에 파견했던 전군을 귀주로 총집결시켰죠. 귀주는 사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형태였으며 귀주를 통과하는 길은 좁고 험한 계곡 사이에 있어서 도망가는 적을 몰아넣고 포위한 채 섬멸해버리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거란군은 계속 이어져온 패전으로 지속적인 타격을 입긴 했지만 당시 거란 최고의 장수였던 소배합의 통솔력 덕분에 전투력은 잘 보존되어 있었는데요. 그렇게 강감찬의 고려군과 소배합의 거란군은 귀주의 동쪽 교회에서 맞닥뜨리게 되었죠. 하지만 문제는 총집결 명령을 내렸는데 김종현이 거느리고 간 1만의 병력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도착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만이나 되는 병력이 빠진 채 결전을 해야 했던 강감찬은 심리적으로 매우 초조해하고 있었죠. 만약 이 결전에서 잘못되면 고려 전체가 위험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침내 1019년 2월 1일 거란군 역시 최후의 결전이라 생각한 듯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던 고려군을 보자마자 주저없이 그대로 돌격했습니다. 당시 귀주성 앞에는 두 갈래의 하천이 흐르고 있었는데요.
전략회의 끝에 소배합은 개천을 등 뒤에 두는 배수진으로 고려군과 전투를 치르기로 마음먹었죠. 배수진을 친 거란군은 2달 가까이 굶주리고 추운 겨울 날씨에 지친 상태에서 고려군에 쉴 새 없이 두들겨 맞았기에 부상병도 많았지만 최정예 병사답게 고려군에 맞서 투혼을 발휘했습니다. 어느 군이 더 우세한지 알 수 없는 대혼전이 계속되던 가운데 그동안 행방이 묘연했던 김종현이 이끌던 1만 병력이 갑자기 거란군 뒤에서 나타났죠. 김종현의 군대는 대혼전 상황에 주저없이 돌격해 들어와 거란군을 철저히 두들겨 패기 시작했고 그렇게 고려 쪽으로 승기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때마침 바람이 남쪽으로부터 불어오고 소나기가 내리면서 고려군의 사기는 더 올라갔으며 이 기세를 몰아 맹렬히 공격해 결국 거란군은 북쪽으로 퇴각할 수밖에 없었죠. 퇴각하는 거란군을 집요하게 추격한 고려군에 의해 산과 들에 거란군의 시신이 널려 있을 정도였으며 고려가 생포한 포로와 말, 갑옷, 투구 등 전리품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이 전투에서 거란군은 거의 전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었고 10만 거란 병력 중 고작 1000여 명만 살아남아 요나라로 돌아갔다고 하죠. 소배합은 갑옷과 무기 등을 버린 채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을 쳐 간신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을 정도였고 거란에 유능한 장수들 여럿이 죽었을 만큼 처참한 패배였습니다. 이 귀주에서의 전투를 훗날 우리는 귀주대첩이라고 불렀죠. 반면 고려 입장에서는 대승 중의 대승이었는데 심지어 어찌나 크게 이겼는지 고려사에는 우리가 거란과 싸운 이후 이렇게 거란이 패한 적이 없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편 패전의 소식을 들은 거란의 성종은 전쟁의 총사령관이던 소배합의 낯가죽을 벗겨 죽이고 싶다라면서 격분했다고 하죠. 그러나 고려의 왕이던 현종은 직접 영파역까지 나가 강감찬을 맞이했고 금으로 만든 꽃 8송이를 강감찬의 머리에 꽂아 주기도 했으며 이 승전 기념으로 영파역의 명칭을 흥리역으로 바꾸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전투의 승리로 고려는 이후 120여 년간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었고 귀주대첩 이후 거란은 더 이상 고려를 침공하지 않았다고 하죠. 그리고 이 귀주대첩은 살수대첩, 한산도대첩과 더불어 한국사 3대 대첩의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거란을 처참하게 응징했던 귀주대첩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드라마 고려거란 전쟁에서 강감찬이 거란의 황제 성종을 상대로 시간을 벌기 위해 가짜 항복을 하면서 사기를 치는 장면이 나왔었죠. 그래도 이미지라는 게 있는데 국가 대 국가 간의 외교에서 저렇게 사기를 쳐도 되냐는 의문을 갖는 사람도 많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고려가 저런 식으로 통수외교를 펼친 기록이 생각보다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거란뿐만 아니라 몽골을 상대로도 거침없이 통수를 쳤던 고려의 외교 역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고려가 건국될 무렵 발해가 거란에게 멸망을 당했는데 고려인들은 발해인들을 자신들과 같은 고구려의 후손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런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을 매우 싫어했다고 하죠. 오죽하면 태조 왕건 때 거란이 고려와 외교 관계를 맺기 위해 낙타 50마리와 사신 30명을 보내왔을 때도 왕건이 발해를 멸망시킨 무도한 국가와는 교류를 할 수 없다며 낙타들은 만부교라는 다리 밑에 묶어서 굶겨 죽이고 사신들은 모두 섬으로 유배를 보내버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고려는 거란을 무시한 채 송나라와만 교류를 하며 지냈고 이에 분노한 거란은 986년 발해의민들이 세운 정한국을 멸망시키고 소선령을 앞세워 고려를 침공해오면서 고려의 송나라와의 외교를 끊고 자신들과 화친을 할 것을 요구해왔죠. 이후 소선령이 계속해서 고려의 사람을 보내 회담을 요구하자 고려에서 서희라는 인물이 혼자서 거란의 진영을 찾아왔는데요. 그렇게 시작된 회담에서 소선령은 서희에게 고구려의 영토는 원래 거란의 땅이고 너희 나라는 신라를 계승한 나라이니 고구려의 영토에 해당하는 지역들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고려는 거란과 서로 영토를 맞대고 있는데 어째서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송나라와 교류를 하는 거냐고 따지기도 했죠. 하지만 서희는 우리는 신라가 아닌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이기 때문에 국호를 고구려와 비슷한 고려로 지은 것이며 우리가 그동안 너희와 교류를 하지 못한 것은 중간에 있는 여진족이 거란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여진족들이 맡고 있는 그 땅이 고려의 영토가 된다면 앞으로 고려도 거란과 교류를 할 수 있을 거라는 말을 꺼냈죠. 서희의 말에 넘어간 소선령은 그럼 그 땅만 고려에게 넘겨주면 앞으로 고려와 거란이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거냐고 물었고 서희는 그 말이 맞다는 대답을 해줬는데요. 얼마 후 거란은 정말로 그 땅에 있던 여진족들을 토벌해버린 후 강동육주를 고려에 선물로 넘겨주게 됩니다. 그렇게 1차 여요전쟁은 오히려 고려가 큰 이득을 보면서 끝이 났죠. 거란으로부터 워낙에 큰 대가를 받기는 했지만 고려는 송나라와의 관계를 끊을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만 송나라와의 교류를 끊은 척하면서 뒤로는 몰래 계속해서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겉으로는 송나라와의 관계를 끊은 척해야 했기 때문에 얼마 후 거란이 송나라를 침공했을 때 고려는 도움을 요청하는 송을 애써 못 본 척하고는 거란에 그 사실을 알려주며 우리가 너희를 배신하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죠.
안 그래도 거란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고려에 넘겨준 강동육주가 생각보다 더 중요한 지역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다시 병사들을 일으켜 그 땅을 되찾을 수 있는 명분이 생기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고려가 자신들과의 약속대로 송과의 관계를 끊고 자신들과 교류를 하고 있으니 마땅히 공격할 만한 핑계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고려에서 강조가 정변을 일으켜 목종을 시해하고 현종을 새로운 국왕으로 추대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안 그래도 기회만 기다리고 있던 거란에서는 강조의 정변을 핑계삼아 40만의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침공했습니다. 이후 강조가 이끄는 고려군이 대패를 하면서 고려의 국왕 현종은 남쪽으로 피난을 가게 되고, 거란의 황제는 고려의 수도 개경을 점령한 후 현종을 사로잡기 위해 추격대를 보냈죠. 이때 하공진이라는 고려의 인물이 거란의 황제 성종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고려의 국왕이 이미 수천 리 떨어진 남쪽 지역으로 도망을 갔으니 이제 와서 추격을 해봤자 소용없다는 거짓말을 하고는 훗날 현종을 설득해 고려의 국왕이 직접 성종에게 항복을 하러 찾아오게 만들겠다고 주장했죠. 성종은 그 요청을 받아 병사들을 철수시키는 대신 하공진을 인질로 삼아 요나라로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요나라군이 물러난 후 현종이 개경으로 돌아왔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현종이 요나라로 와서 항복을 할 기색이 보이지 않았죠. 그러자 성종은 하공진에게 왜 고려왕이 약속을 지키지 않냐며 재촉을 해댔고, 병에 걸렸다는 핑계로 성종을 만나지 않으며 시간을 끌던 하공진은 몰래 요나라를 탈출하려다 붙잡혀서 성종의 앞으로 끌려오게 됩니다. 뒤늦게 고려에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된 성종은 크게 화가 났지만 한편으로는 하공진이 죽이기에 아까운 인재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그에게 자신의 신하가 되라는 제안을 했죠. 하지만 하공진은 오랑캐의 신하가 될 바에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며 성종의 제안을 거절했고, 결국 화가 난 성종은 하공진을 잔인하게 살해했다고 하네요. 거란에 대한 고려의 통수는 이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3차 여요 전쟁이 끝난 후 현종은 거란에게 더 이상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지낼 것을 제안했지만 1029년 거란에서 대규모 반란이 일어나자 고려는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병사들을 이끌고 과거 거란에게 빼앗겼던 보주라는 지역을 공격했죠. 하지만 2번은 당해도 3번은 당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한 것인지 거란에서도 보주에 미리 병사들을 보내 고려를 막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때문에 고려의 책임자였던 과거는 결국 보주를 점령하는 데 실패하게 되죠. 고려의 통수는 세계 최강이라는 소리를 듣던 몽골을 상대로도 거침이 없었다고 합니다. 고려는 몽골과 28년이라는 오랜 기간에 걸쳐 전쟁을 치렀는데 3차 여몽전쟁 때 고려가 항복을 한 후 몽골의 황실에서는 고려의 태자를 볼모로 보낼 것을 요구했죠. 그런데 고려 조정은 당시 국왕인 고종의 아들 대신 왕족이었던 영령공 왕준을 고종의 아들이라 속여서 볼모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볼모로 간 왕준은 1253년 제5차 여몽전쟁 직전 몽골의 재침공 계획을 눈치채고 고려에 이 사실을 몰래 알려주기도 했죠. 하지만 당시 무신정권의 권력자 최양이 이를 무시하면서 결국 몽골이 다시 침입해왔고, 고려는 안경공 왕창을 몽골에 보내 또다시 항복할 뜻을 표시하면서 몽골군도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몽골의 황제 몽케칸이 안경공 왕창을 만난 자리에서 몽골의 신하 중 한 명이 볼모로 왔던 영령공 왕준은 고려국왕의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고자질해버렸습니다. 이에 몽케칸은 왕준에게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며 따졌고, 왕준은 자신이 어릴 적부터 고려의 왕궁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신이 고려의 왕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핑계를 대며 왕창과 함께 온 고려의 사신 최린이 자신을 볼모로 보낸 사람이니 그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을 거라는 말을 했죠. 그런데 몽골 황제의 질문을 받은 최린은 과거 왕준을 볼모로 보낼 때 몽골의 황제에게 바쳤던 표문을 보면 고려의 국왕이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다는 내용이 써져 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국왕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낸다고 한 것이지 왕의 친아들을 보낸다고 말한 내용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기를 친 것은 아니라며 뻔뻔하게 주장했죠. 몽골의 황제가 표문을 확인해보니 정말로 최린의 말대로였기에 너무나도 어이가 없었지만 고려의 죄를 묻지 못하고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네요.